볼게. 예술 영역 영화야. 대중예술인 영화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뭐 그러니까 대중예술이겠지. 장르 영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정 장르가 유행했다가 침체되는 현상. 장르의 전형적인 관습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된다.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는 건 처음에 형성됐다가 변형되는 거야. 그럼 왜 장르의 전형적인 관습이 변형이 될까? 대중 취향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영화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야.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하는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 이름도 어렵다. 크라카우어. 영화에는 대중의 취향뿐 아니라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도 반영된다. 취향은 물론이고 이념. 그러면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이 뭘까? 그러면 그 공유하는 이념이 영화의 뭐 형식은 내용이건 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학 작품처럼 그 현실 반영론이 나온다는 얘기지. 영화 속에서도. 그런 뜻이야. 그런데 이런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자, 크라카우어에 따르면 영화는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숨기는 매체다.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은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진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불순한 거, 위험한 거. 이건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야. 드러내긴 드러내는데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크라카우어는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 이미지가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영화 해석함으로써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이념을 읽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은 그 감추어진 것에 대한 해석은 그 사회를 이해하는 단초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 1920년대 독일 영화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등을 담은 이미지의 이면에서 패전 이후에 독일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했던 현실 도피적인 퇴행 심리와 왕정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읽어낼 수가 있다. 그럼 여기 현실 도피적인 퇴행적 심리하고 왕정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이 뭐로 나타났대? 밀실과 음침한 거, 광인, 미치광이 독재자로 표현된 거지. 그런 이미지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읽어내야 된다는 얘기지. 크라카우어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 모티프, 이미지의 해석, 사회에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프레드릭 제임스는 이제 두 인물이 나왔네. 크라카우어하고 제임스하고 영화의 서사를 통해 이 사람의 그 방식은 서사야. 영화에 반영된 사회에 총체적으로 이해한다. 둘 다 공통점은 영화를 통한 사회의 이해인데 방식은 좀 달라. 위쪽에 크라카우어는 이미지적인 것을 가지고 해석해달라고 그랬고 제임스는 서사면 우리가 보통 내용 전개되는 사건 정도겠지, 그지? 거기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제임스의 영화 해석 수단이란 말이야. 그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는 분산적이고 파편적이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양상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즉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된다.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파악하기가 힘들어. 왜? 한 가지를 보고 전체를 해석을 못해. 다 조각조각 나 있으니까 다 모으려면 시간이 지나야 되고 역사가 된 다음에 전체를 통합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파편적, 분산적 이런 거 좀 조심하고. 그런데 만약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뭐 이거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 지난 다음에는 다 종합해서 파악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조각조각 나고 분산된 건 파악하기 어려워. 근데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총체적 양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지. 제임스는 서사를 통한
역사화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서사는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것처럼 그래야 역사가 되니까 서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조망이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역사화는 이 역사화라는 게 현재를 지나간 역사처럼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거야.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근데 보통은 서사라는 건 지나간 과거가 그 서사를 가지고 그 당시를 파악하는 거거든. 이제 역사라는 건 원래 그런 거잖아. 근데 현재를 역사화시킨다면 충분히 현대 사회에 관한 총체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거는 그 미래 SF 영화에도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두 사람 나왔지. 뭐 누구 크라카우하고 제임스 나하고 두 사람 다 대중예술 중에 영화 어디에 현대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한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를 반영하는 거 영화야. 그럼 영화를 통해서 사회를 해석하는 거 이건 두 사람 공통점이란 말이야. 방식은 전혀 다르고요. 한쪽은 이미지, 한쪽은 서사였다. 자, 그럼 두 번째 걸로 갈게. 자, SF 나왔지. 이거는 수능 특강에 나오잖아, SF. 자, SF. 사이언스 픽션. 기존에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허구적인 상황 설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서사예술이다.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다고 해서 SF가 다루는 소재나 서사가 모두 과학적이다라는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적인 소재나 서사는 분야에 해당되는 거고 그것이 실제로 검증이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은 분과학문이라고 하고 과학의 결론은 잠정적 결론이라고 불러.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맞다고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언젠가는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잠정적 결론에 해당되는 게 과학의 이론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일정 부분 깨지고 있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진리며 정답이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과학적 사실은 사실일 뿐이지 이게 진실은 아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SF에서는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 작품의 주요 설정이나 사건, 인과관계가 합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이건 SF가 아니라 상상이지, 상상. 기발한 상상력이 촉발하는 경이로움은 SF의 중요한 장르적 특징이다.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 SF에 등장하고 장대하고 압도적인 대상들은 광대한 자연을 맞이했을 때와 유사한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이유는 우리가 한 번도 현실에서 경험하거나 직관하지 못한 것들이 등장하니까 그렇지. SF 연구자 다르코 수비는 SF에서 당시의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대상을 노붐이라고 해요. 노붐. 라틴어로 새로움이란 뜻이야. 노붐은 이례적인 놀라움을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조심해, 이례적이 아니라 그랬어.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소야. 처음부터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깜짝 놀라는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움에 대한 경이로움을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전달해 준단 말이야. 그게 SF고 노붐이라고 하는 거야. 현실 세계와 SF 작품이 묘사하는 허구적인 세계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붐이 있어야 되는 것은 SF 영화가 갖고 있는 새로움의 전달, 이게 현실의 세계하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루어놓기 때문에 노붐이 계속 연결돼야지. 또한
작품의 세계관에 드러나는 장치, 자, 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노붐은 SF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봤을 때 수빈이라는 사람이 SF 작품의 진짜 주인공은 뭐야 그랬더니 계속해서 전달하는 노붐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게 실질적인 주인공이다. 수빈은 SF가 현실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현실 반영 똑같으네. 왼쪽하고 똑같아. 현실 반영. 미래를 얘기하고 있고 과학을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한다. 그런 얘기야. SF는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지만 이건 겉으로 표면적인 거고, 상상은 작품이 생산된 그 시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얘기지. 전혀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추구하는 것을 SF에 표현하면 그거는 새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낯설음을 주는 거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따라서 SF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시공간 설정은 그 시대의 현실과 유사하면서도 그걸 기반으로 하니까 유사하다, 다르다. 그렇지. 달라야지 노붐이 생기는 거지. 수빈은 이처럼 현실을 닮았지만 현실과는 다른 SF 속의 세계가 인지적 낯섦이다. 여기 인지적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낯선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반은 현실적 기반을 두고 있다. 자, 촉발한다고 말한다. SF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을 마치 낯설게 하기랑 비슷해.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만든다. 낯섦을 유발하는 것은 다름이며 현실과 다름, 작품을 통해 다름을 인지하잖아. 그게 인지적 낯섦이죠. 우리는 현실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인지적 낯설음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성찰이란 말이야. 돌아보는 거야, 현실. 허구적인 개연성을 가진 허구지만 그걸 통해서 현실을 돌아본다. 이유는 현실적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자, 수빈은 SF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대표적인 뭐지? 신화 같은 거지.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왔다고 말한다. 특히 수빈은 이상적인 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 다른 이야기나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SF나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이나 신화나 뭐 다 비슷한 거라는 얘기죠. 유토피아를 SF의 중요한 소재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이전의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과 SF가 말하는 그 유토피아는 결국 비슷한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현실적으로 낯선 거에 대한 동경,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현실을 기반으로 두고 있지만 이거는 영화 SF, 우리는 끝없는 상상력 혹은 이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갈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게 이제 SF 영화로 바뀐 것 뿐이다. 오늘날 환경오염, 전쟁 등으로 인해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 세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수빈은 주장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토피아를 생각하는 건 현실이 너무 고통, 비애, 그 다음에 버거운 현실 이러면 항상 우리는 도피하고 벗어나기를 원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그 영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세 사람 얘기가 나왔어. 자, 가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영화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모티브는 특정 시대의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을 투명하게 드러낸다. 자, 모티브는 시작인데 이 시작은 뭐라 그랬냐면 그 취향을 반영하고 이념을 공유한다 그랬어. 근데 문제는 영화 자체가 그렇다는 거지 여기는 모티브가 그렇다는 게 아니야. 모티브는 영화적 동기인데
전형적인 모티브가, 그럼 봐봐, 전형이란 말이 붙었잖아. 전형이란 말이 붙었다면 이건 전형이 원래 모범이잖아. 틀, 이런 뜻이야. 시대가 다른데 전형적인 모티브를 쓰면 달라진 시대를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의 특정 시대를 표현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전형적이란 말은 원래 갖고 있는 틀이란 말이야. 틀. 알았어? 그 틀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특정 시대가 드러나? 그건 아니지. 알았어? 무슨 말이지? 너 말대로 이념이 드러나지 않는다에다 초점을 맞추면, 이념은 있잖아. 이념을 투명하게 드러낸다. 이 말이 틀린 거라고. 이념을 반영하지만 투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념을 찾아내고 해석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 2번. 가해 크라카우어는 독일 영화들의 밀실광일 독재자 이미지는 불순하다고 여겨지는 이념을 읽어낼 수 있죠. 그래서 뭐 한다 그랬어? 왕정에 대한 복구 혹은 현실 도피의 퇴행적 심리를 반영한다. 정답 2번이야. 그러니까 크라카우어에 의하면 독일 영화에 나온 밀실광일 독재자는 저런 것들을 말한다. 부정적인 어떤 사회적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여봐, 읽어낼 수 있다. 이건 해석이란 말이야. 투명하게 드러낸다. 이건 해석이 아니야. 보여주는 거라고. 완전히 다르지, 그치? 나에서 SF 속의 현실과 속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다름은 SF의 허구적 설정을 통해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다. 허구적 설정이라는 것은 SF하고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 좁힐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허구적 세계는 개연성의 세계라면 모를까 허구적 세계가 추구하는 건 상상력이라니까. 알았어? 상상력이라는 건 뭐야?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생각이잖아. 맞죠? 그지? 그리고 수빈이 얘기했던 SF에 따르면 SF의 허구적 설정은 그 시대와 유사하고 그 시대를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인지적 낯섦을 촉발시키는 거지. 알았지? 이런 간격을 좁히는 것과 관련없지. 나의 수비는 당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상은 SF 소재로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당대에 체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건 뭐 있어? 유토피아. 신화적 유토피아의 동경이나 SF 영화나 같은 맥락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내 설명에 의하면 신화적 상상력이 SF 영화의 상상력으로 대체된 거에 불과한 거야. 그럼 같은 거란 말이야. 부적절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SF 작품의 허구적 세계가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닮았다는 거 깨달아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가능하다. 자, 여기는 현실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말. 거리를 두어야 한다. SF 작품의 허구적 세계가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깨닫게 되는 현실은 다름으로부터 나온다고. 닮았다는 점이 아니라 다름으로부터 비판적 성찰이 나온다. 알겠지? 정답은 2번이 맞는 거고 1번하고 2번 정확하게 극명하게 반대말이야. 투명하게 드러내는 건 직관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거고 읽어낸다는 건 머리로 해석하는 거야. 영화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라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 이념을 그 안에 숨겨놨으니까 보면서 읽어내야 한다. 크라카우어. 정답은 2번이다. 5번으로 볼까? 프레드릭 제임스의 견해를 바탕으로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지나간 역사 말고 미래 SF 영화도 역사화가 가능하다. 추론하는 거야. SF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묘사하여 사회 발전 양상에 대한 총체적 전망을 드러낸다.
그러면 역사화라는 게 과거를 서술하는 건데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묘사하는 게 SF 영화잖아, 그지? 맞지, 그지? 그러면 거기서는 총체적 전망을 드러낸다라는 말은 틀렸죠. 총체적 전망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회 발전 양상에 대해서 총체적 전망을 드러내는 것은 미래 영화를 말하는 SF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화란 말은 사건이 이미 완료된 과거에 해당되는 거고 그것을 완전하게 해석했을 때 총체화된다는 의미로 썼어. 역사화라는 의미. 자, 그러면 SF도 총체적 전망이 아니라 총체적 전망이 아니고 총체화를 시켜야지 역사화 시켰다고 하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미래 SF 영화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이미 다 총체적으로 해석이 끝난 상태가 역사화라고, 전망이 아니고. 2번 SF는 미래를 완료된 것처럼, 이거 완전히 해석이 끝나야지. 그러니까 현재를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도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그 역사처럼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가 지나간 것이고 총체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역사라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현재도 안 되는데 미래는 더더욱 안 된 거지. 근데 미래가 지나간 과거처럼 총체화됐다는 전제하에 미래 SF 영화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정답은 2번이지.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3번 SF는 현재 진행되는 사건이 미래에 완료되는 내용을 담아 사건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면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지 무슨 SF가 아니지, 그지? 자,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것도 아니고요. 미래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현재부터 쭉 거슬러 올 미래로 가는 건 아니야. 그다음에 SF는 미래에 일어날 법한 사건, 이거 개연성이고 현재 사건으로 재구성하면 이게 무슨 SF야. 자, 그 다음에 SF는 미래 시점에서 시작해서 현재 시점으로 거꾸로 간다고 총체적 면모를 주목한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정이라는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 미래는 현재처럼 파편적이고 분석적이고 분산돼 있단 말이야. 현재도 해석이 불가능한데 미래는 더더욱 그렇지. 근데 과거처럼 역사화시킬 수 있다는 건 총체적으로 본다는 전제라고. 그러니까 현재도 총체화시키고 만약에 미래도 총체화시킬 수 있다면 현재도 역사화가 가능하고 미래도 역사화가 가능할 거다. 그 총체화를 영화로 표현한 게 SF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6번으로 볼까? 다음의 입장에서 A를 평가한 거다. 가장 적절한 것. 수많은 SF 영화나 소설, 유토피아를 소재로 삼는 것은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의 본연인 것을 말해준다. SF 작품들의 묘사된 유토피아는 봉쇄된 요새 같은 공간으로 표현돼. 보통 섬이지요, 섬. 공간으로 분리되고 차단됨으로써 SF 속 유토피아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듯 보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유토피아는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갈등에 의해 붕괴되고 만다. 유토피아라는 게 이 세상에 없다, 그런 뜻이야. 이런 결말은 유토피아가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그다음에 현실 문제에 대한 해답이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다. A에 대한 평가. 자, 그럼 A 부분은 유토피아,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아까 내가 신화라 그랬는데 신화적 동경하고 SF는 일맥상통한다, 그런 얘기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정반대로 얘기했어. 그래봤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현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상상하는데 문제의 해답은 현실에 있다고 얘기한 거죠, 이거. 자, 수비는 현실의 부정적 양상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벌써 틀렸죠. 부재한 게 아니죠. 부재라면 없다고 그랬는데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경이 나온다는 거예요. SF에서 그리는 이상적 가치에 대한
탐색을 말하고 있다. 현재 심각한 인식 있어야지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2번 SF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상정할 수 있다는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의 근원적 모순에 대한 인식에서 기반한다. 아니고 이건 보기야 보기. 보기가 근원적 불가능한 거고 뭐 현실 문제는 현실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지. 수빈은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은 끊임없이 해왔고 SF 영화도 추구하는 바도 동일하다. 그럼 사람들이 왜 유토피아를 계속 상상할까? 이 말은 유토피아의 근원적 본질이 현실 문제의 해결 혹은 현실 문제의 도피 여기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모순이 아니고. 3번 SF가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계승한다는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항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지 항구적인 것을 간과한 것은 아니죠. 항구적이란 말이 계속 영원이란 얘기야.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장르는 좀 다르지만 동일한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은 계속 이어졌으니까 항구적이지 라고 얘기하지. 4번 수빈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지만 현실을 벗어나는 욕망은 SF의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해소된다. 자, 여기 이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은 SF 속의 유토피아는 결국 내부적인 것에 의해서 붕괴된다 그랬지. 보기의 자료. 그러니까 여기서 수빈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보기의 해석을 토대로 한다면 결국 욕망은 실현될 수 없고 붕괴되고 마는 내부적 요인이 생긴다. 해소된단 말이야. 틀려. 5번. 유토피아 한계를 고려할 때 이건 보기 내용이야. 보기. 이건 좀 문제 유형이 좀 옛날 거랑 다르네. 보기의 해석을 따르면 유토피아의 한계를 고려할 때 그러면 보기에서 유토피아는 스스로 붕괴되고 실현되지 못한다. 이게 유토피아의 한계란 말이야. 현실 문제는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 유토피아의 한계라고. SF를 통해 현실 너머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수빈의 생각은 이건 고쳐져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좀 약간 다른 유형이긴 한데 그 말이죠. 이해됐어? 정답은 5번이야. 다음의 입장에서 수빈을 평가한 거니까 이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 그래 할 수는 있어. 수빈의 말처럼 계속 이어져가는 항구적인 우리의 인식이야. 그건 맞는데 실제로 현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복 입장에서 보면 수빈도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 끊임없이 해서 뭔가 해소된다고 얘기하는데 해소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생각은 좀 고쳐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자, 노붐, 새로움과 인지적 낯섦에 대한 얘기를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1번 노붐은 현실 세계와 작품 속의 차이, 그렇지. 차이라는 게 다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움을 느끼죠. 노붐은 당대 지식이나 기술로는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새로운 대상, 그게 바로 새로움이란 말이라. 위에서 본문 그대로야. 당대의 기술과 경험을 뛰어넘는 경이로움을 주는 것.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걸 구현해내는 것. 그러면 노붐 새로움을 주는 것. 노붐은 작품 전반에, 그렇지. 아까 나왔지. 깜짝 이벤트 안 된다 그랬지. 세계관의 장치. 인지적 낯설음은 신숙함을 주던 일상적인 대상이나 세계가, 그래서 이게 낯설게 하기랑 유사하다 그랬지. 낯설음을 느끼게 하는 경험이다. 맞았어. 그럼 정답 5번이네. 인지적 낯설음은 작품에 표현된 세계에서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되는 체험이다. 자, 이거는 본문에 따르면 인지적 낯설음이라는 것은 작품에 표현되는 세계 자체가 촉발돼.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 그리고 이성적 성찰이 수반돼. 이성적 성찰에서 머물면 안 되고 지적 체험으로까지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면 감각적 충격이 지적 체험으로 이렇게 돼야지 이성적 성찰이 아니라 이 단계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정답은 5번이 틀린 이유다. 자, 우리가 영화 보면서 낯설게 느껴지는 동시에 감각적으로 다르다는 걸 충격적으로 봤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지적 체험으로 연결돼야 되겠지. 그게 바로 인지적 낯설미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어? 감각이 이성적 성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감각이 지적 체험으로 이어지는 것이 인지적 낯섦이라고 수빈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르니까 정답이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볼까? 보기는 영화 비평이다. 가나에서 바탕으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 같은데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지난주 개봉한 SF 영화 속에 미래 세계는 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첫 장면에 등장하는 허공의 도시는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거대한 우주선 같은 공간이고 지상은 무너진 콘크리트의 잔해로 뒤덮여진 공간이다. 그래서 여기는 화면 가득 등장하는 은빛으로 빛나는 허공의 도시는 가히 압도적이고 몇몇 장면은 물리적 법칙에서 어긋나 보이지만 주요 사건의 인과관계가 설득력이 있어서 인과관계 설득력 서사라고 그랬지 아까 나왔잖아. 제임스님과 서사. 이 내용이 영화의 전개에 따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두 구역 사이에 갈등을 중심으로 한 서사는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 자, 현실 세계에 대한 성찰. 다만 두 구역 간의 갑작스러운 화해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요즘 유행하는 SF 영화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전형성을 가지고 있다. 유행을 따르고 있다. 됐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 보기의 지상.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를 뒤덮인 공간. 폐허가 된 공간. 이거 가에 따르면 이미지 이면을 읽어내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에 해당되는군. 이거는 지금 두 가지가 나왔는데 보기의 지상이라고 나왔잖아. 지상이 막 폐허가 돼 있잖아. 영화가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잖아. 이건 가시적이고 표면적인 모티브 이미지지.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건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해석하는 거,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 가시적이고 일종의 모티브에 해당되는 거지. 이걸 보면서 심층적 이해가 어떻게 돼? 말도 안 되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 말고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것을 해석해야지 심층적 이미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여기는 이미지는 단면을 말하는 거고 이 단면은 우리한테 표면적으로 전달하는 거야. 이미지하고 모티브 이런 것들은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결과가 해석한 결과, 이해의 결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해의 결과가 나와.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건 우리가 영화 전체적인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면서 보이는 거 말고 보이는 것 뒤에 숨어 있는 아니면 안에 있는 이런 의미들을 해석하는 게 심층적 이해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가시적으로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결과가 아니고 저런 것들이 심층적 이해 도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정답은 1번이 틀렸어. 2번. 보기의 허공의 도시 관련하여 언급한 압도적인 느낌. 나에 따르면 SF 장르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 자, 현실에서 없는 압도적인 느낌, 낯섦, 경이로움, 허공의 도시. 이게 SF 장르적 특징이죠. 맞지? 여기서 경이로운 압도적 느낌은 우리가 위축되는 거니까 현실에서 볼 수 없는 SF적 장르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 다음에 3번. 보기에서 몇몇 장면이 과학적 오류를 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나에서 과학적 진위가 아니고 개연성이 중요하다고. 충분히 저럴 수 있다 라는 거지. 저게 맞다 틀리다는, 그러면 그거는 학문이야, 학문. 우리는 영화를 보고 예술을 보고 있는 거지 진위 논란을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너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막연하지만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것들은 개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화 몰입을 방해한다. 사람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중요하게 안 보고 그냥 영화에 몰입할 수 없다.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거지. 네, 보기에서 두 구역의 갈등을 다룬 서사 나왔지. 우리 사회를 조망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제임슨, 가에 따르면 분산적이고 파편화된 사회를 종합적으로 통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결국은 계층 간의 대립, 빈부의 격차,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5번, 보기에서 최근 SF 영화의 경향이라고 간주한 갑작스러운 화해. 뜬금없이 이거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왜냐면 여기 유행이란 말이 나왔잖아. 유행은 막 일종의 흐름이잖아, 흐름. 그러니까 대세에 편승한 거지. 이 말은 대세에 편승하게 자극을 준 게 대중적 취향과 이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갑작스러운 화해로 마무리를 지은 거죠. 정답은 1번인데 조심해요. 심층적 이해 결과가 아니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AB에 쓰인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져진 것은, 자, A는 기반을 두고, B는 거리를 두고. 일단 A는 추상적인 의미고 거리는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기반을 뒀다는 게 기준점을 뒀다는 얘기야. 기준점, 기준을 두고. B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거리감, 얼마나 떨어져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얘가 바르게 짝져진 걸 볼까? 자, 정답은 1번. 자, 근거를 두고, 실화의 기반을 두고, 그 다음에 그와 두었던 거리, 그러면 그와 떨어져 있던 거리감을 말하는 거잖아. 정확하게 같은 뜻으로 썼네. 1번 볼래? 2번. 미련을 둔다. 이거는 생각을 가진다. 미련이라는 생각을 갖지 마라. 미련을 갖지 마라.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산아래 두었다는 얘기는 산아래 설치했던, 이 설치했던 뭔지 됐죠? 뜻을, 이건 맞았네. 뜻을 어디에 두느냐. 자, 그 다음에 목표를 둔다. 전부 다 A에 해당되는 거죠. 둘 다 A야. 얘는 B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4번. 뒤에 두고 떠날 때,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다. 남긴다. 거리를 둔다. 이건 B 맞았죠. 그 다음에 가치를 둔다. 최고의 가치를 둔다. 이것도 중요성 가치니까 맞았고 A.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다른 뜻이고 얘네 동그라미 친 건 맞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B. 그는 결승선을 겨우 6m 앞에 두고, 앞에 놓고 힘이 빠졌다 라는 얘기다. 이거는 틀렸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앞에 건 기반, 기준을 두고, B는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거야. 거리를 두고 라는 뜻이야. 정답 1번.